탄핵 소추, 검사 탄핵 소추 또 난장판이 됐다라는 것과 검사, 즉 이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이 똑부러지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 프로스에 올렸다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오늘은 김영철 검사죠. 네네. 김영철 검사가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것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대상자와 증인은 달라야 한다. 네네. 자신은 탄핵 대상자인데 증인으로서 이 청문회에 부른다면 그것은 위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네.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청문회의 법적인 근거는 국회법이거든요. 65조. 네. 그러니까 그 위원회, 이제 상임위원회 포함해가지고 네.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뭐 그런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증인을 불러서 네.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소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영철 검사 지금 뭐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 탄핵을 갖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은 네네. 저희 형사재판으로 따지면은 피고인인 거지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은 나 피고인이라며, 나 탄핵 대상자라며, 그런데 왜 나를 증인으로 부르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김영철 검사, 김영철 부장의 이야기가 별로 틀린 게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서면 선서해야 되죠, 여기서. 네네. 선서를 한다는 건 무슨 뜻?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처벌. 국회법에 이 청문회에서도 그 조항이 있는 거군요. 그건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는 있고, 네. 뭐 누구든지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때 누구든지에는 그 탄핵의 대상자는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영철 검사의 이야기이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서를 갖다가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또 무슨 죄가 있냐면요, 네. 불출석죄도 있어요. 출석 안 하면은 여기서 어떤 그 제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고발하는군요, 그러면. 네네. 예, 법사위에서. 그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 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렀으면 갈 수 그렇죠. 없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그렇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거짓말이야. 뭐 불출석 사유가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 그럼 고발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유죄 무죄를 갖다 다투는 거는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고발할 거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자,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탄핵 대상자인 이 4명의 검사 말고도 네네.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지금 불출석했어요. 네네. 그럼 탄핵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알려진 게 없어서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까요? 그리고 또는 불출석의 이유를 어떤 것으로 됐을까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불출석 사유서 이유할 건 많죠. 왜냐하면 네네. 검찰총장이 한가한 자리입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그 사유서를 갖다 냈을 거예요. 저는 냈다고 들었고 여기에 네.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그 탄핵의 대상자인 김영철, 어미준, 그다음에 강백신, 박상용 이런 검사들보다 네.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으로서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그렇죠.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네. 하지만은 검찰총장, 저도 바쁜데 검찰총장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못 나간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철 씨는 장시호, 그러니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그의 증언으로서 제3자
뇌물죄 등등 국정농단 사건에 상당한 그런 그 이 단초를 그러니까 제공한 네. 그 인물과 진술을 맞추었다. 네. 진술을 교사했다. 이런 방향으로 하라라고 강요를 했다. 네. 그것을 장시호가 다른 제3자에게 말을 했다. 그 녹취록을 지금 결정적인 증거로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김영철 검사가 출정 기록 네네. 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특검 사무실로 부르려면 구치소에서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특정 날짜에 출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출정 기록을 다 내놔라. 네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무슨 의도죠? 일단은 그 김영철 검사의 그 혐의가 네. 이른바 혐의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모해 위증 교사 네네. 장시호에 대해서 네네. 그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 뭐 네. 별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 피의 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런 것들이었는데 많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이렇게 쑤셔 넣었어요. 예. 쑤셔 넣었는데 대표적인 게 장시호 모해 위증 네네. 교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해 위증 교사라고 했을 때 네. 장시호가 법정 구속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날 불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거 뭐 이건 그 다음에 장시호한테 모해 위증 교사를 해가지고 이재용 회장 관련해가지고 아주 뭐 유리한 증언을 갖다 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왜 김영철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그거는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네. 왜냐하면 김영철 검사가 네.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목포 영흥고등학교 출신인데 네. 목포 사람이거든요. 네네. 왜 눈치 없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밖에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 해가지고 그럼 너 탄핵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양심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수사를 제대로 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자기 깜빵 보낼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했었어야지 왜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이걸 갖다가 덮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저기 더 나쁘다. 그 목포 영흥고등학교 출신인데 더 나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듭니다. 이성윤 의원도 같은 죄로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예.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밑에 있는 그냥 부장검사는 잔뜩 잡으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일하게 출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검사가요. 네. 검사가 출석을 했어요. 와, 이문정 검사였습니다. 네네. 이문정 검사가 아직도 저기네요. 그 검사네요. 보니까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인데 네네. 이문정 검사는 왜 부르는 건가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는 당당하게 혼자서 이렇게 현직 검사가 딱 출석한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저도 이문정 검사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문정 검사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문정 검사를 갖다가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청문회 자체가 파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한테 뭐 물어볼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좋네. 일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네네. 자리 지키고, 서울도 올라올 수 있었고. 자,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제로 뭐 청문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뭐 증인들은 거의 다 안 왔지만, 증인과 관련된 선서를 하기도 전에 먼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전현희, 야당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권익위 국장을 죽였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예 뭐 엄청난 뭐 공방이 벌어지고 또 국민의힘은 제명
과 관련돼서 제명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제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처에 요구를 했고,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 아주 발빠르게 논평이 나왔어요. 네네. 살인자 운운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너무 품격이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논평이 바로 나왔습니다. 전현희는 사실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다. 네네. 왜냐하면 최고위 뭐 지금 5등이냐 6등이냐를 갖고 이현주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렇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박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지금 흐뭇해할 것 같긴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금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하지만 표현으로 금도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어떤 그 용어들이 딱 그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의 어떤 그런 이 막말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아마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더 이제 극악해지고 또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또 같이 발목을 잡아서 정치 혐오증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오늘 전현희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국장이 아니에요. 네. 과장이에요, 과장. 네. 과장인데 국장 직무 대리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과장님이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경무여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또 인사도 나왔는데 그 인사가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적어도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저 사람을 갖다가 과장을 찍어가지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사망하게 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도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현희 의원이 뭘 했었습니까? 권익위원장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네. 그때 돌아가신 분이 그 밑에 있는 과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정치적인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밑에서 있었던 부하 직원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부하 직원이 세상을 떴는데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이런 말 제가 하기 싫은데 전현희 의원도 일찍 부군을 떠나 보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정치적 쟁점으로 싹 이렇게 수면에 올리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옆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오늘 온갖 방송에 다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만 나오겠습니까? 내일도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게 되는 그 부인, 네. 그 유가족,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유가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처장 그 세상 떠났을 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 나와가지고 나 김문기란 사람 모른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처장 그거 할 때 그 발인할 때 그때 나와서 춤췄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바라봐야 되는 유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 왜 비슷한 행동을 전현희 의원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인간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어요.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는데 지금 6등이에요. 5등이 누구냐면 이현주 의원인데 5등하고 6등하고 차이가 0.02%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잘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개딸들이나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한테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 건 뭐냐?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너무 그 비인간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낙타를 모는 캐러밴이 실크로드를 가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가다가 낙타가 무거운 짐 때문에 다리가 꺾입니다. 그러면 이 캐러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마지막 한 짐만 안 실었어도 이 낙타가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얘기죠. 쌓여진 그 무게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나주야 한 짐이라는 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로는 사실상 민주당이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비를 거는 과방위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항의 서한? 제발 좀 그만 공무원들을 괴롭혀 달라. 즉 지금 22대 국회가 열린 지 단 하루도 방통위 공무원들이 쉬어본 날이 없답니다. 주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왜 계속 청문회니 탄핵이니 하면서 방통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권익이 마찬가지고 또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그 피감기관들의 공무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문회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 소추들이 이어짐으로써 고통을 당하는 공무원들 생각을 하면 지금 살인자니 뭐니 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방통위 직원들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 그 직무지 정지시켜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방통위 직원들 일하지 말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방통위원장 복귀할 때까지 그냥 설렁설렁 하세요.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합니까? 대충대충 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하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는 게 저는 그 정신 건강에 뭐 훨씬 더 유리하지 바람직하지 괜히 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 오히려 병만 나고 이상한 뭐 우울증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방통위 직원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그냥 휴가 그냥 막 쓰고 그냥 정시 퇴근하고 그 다음에 뭐 의원들이 뭐 요구해도 그냥 대충 그냥 뭐 몇 글자냐 찍찍 써가지고 보내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들달달 볶으니까 문제죠. 청문회 불러갖고 국장 과장 불러갖고 이 자료를 왜 안 내놓냐 이 자료를 왜 안 내놓냐 네네. 그렇게 시달리니까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시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지져라. 그냥 뭐 방통위원장 맨날 뭐 탄핵을 갖다가 벌써 1, 2, 3까지 하고 이제 4, 4번째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네. 4번째 탄핵한다고 그냥 협박하다가 기어이 이제 탄핵이 됐는데 네. 뭐 그냥 뭐 알아서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뭐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은 너무 공감합니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정말 다 일제히 휴가 가면 이 방통위가 업무가 마비되면 그때서야 통신산업과 관련돼서 많은 우리 그 통신산업의 현장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죠. 제발 그러면 분리하자.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분리해서 따로따로 위원장 뽑자.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통위 직원을 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하러 좁니까? 국회의원 다 와야지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은데 뭐 국회의원이라고 뭐 소리 꽥꽥 지르면 그래 지져라 지져.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뭐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런다고 뭐 국회의원이 나를 갖다가 뭐 잡아 죽이겠습니까?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한변협에서요. 네네. 토론회를 한 게 눈에 들어와요. 네. 대한변협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바로 검사 탄핵 이것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쟁점이 있고 과제가 있은가 뭐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물론 뭐 한 서너 교수가 지금 발제를 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진아 교수가 눈에 들어오는데 차진아 교수가 아주 조목조목 변협 그 토론회에서 뭐 아주 날카롭게 모든 것들을 다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수사 및 재판 지연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뭐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금 이유가 불분명하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중대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이유를 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하나도 어느 뭐 부분 하나도 뭐 놓치고 싶지 않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토론에 발제를 했습니다. 네. 변협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검사 탄핵을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면 민주당에 미움사지 않을까요? 누구한테요? 누가? 아니 변협에 대한 변협이. 변협이 미움을 갖다가 뭐 미워하든 말든 어차피 미워하지 않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네. 확실히 똑같은 이야기라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달리 느껴지는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헌법재판소는요.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도 마비시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어마어마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나머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그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가 어마어마한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가 저는 여태까지는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2조 심판 했는데 그 2조 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게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이게도 범야권 192석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국회의원 더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을 원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되냐면 2027년 5월이 되는데 네. 2027년 5월에 대통령이 되는 민주당 후보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192석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8년 5월에 4월에 총선이 있고 2028년 5월 말에 23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1년 동안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무려 192석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무소불위에. 지금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이른바 참칭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192석 가지고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갖다가 농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192석까지 갖게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그러한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만 생각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권력을 의회 권력을 조금 이렇게 자제하고 이렇게 덜 사용하고 좀 조심하고 이런 모습을 주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야 민주당이 192석인데 범야권이 192석인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을 갖다가 하네. 그러면 대통령 자리도 같이 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속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도 너무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변협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 토론회 같은 거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대통령 권력까지 얹혀준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정법전 말씀 듣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그게
사실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 다음에 끔찍하게 그걸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네네. 장면들이. 그래서 사설들도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고 네네. 목소리를 높였고 다시 그 정법전이 그 말씀 하시니까 또 그 떠오릅니다. 자, 차진아 교수 얘기 참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갖고 왔어요. 정변께 이것 좀 물어보려고. 차진아 교수가 하나의 제안을 했네요. 네네. 어떤 제안이냐면, 자,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어떤 탄핵 소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헌재에다 대고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형소법 제328조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두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니 저는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특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 걸릴 게 없거든요. 아니 하루 근무한 사람이 무슨 탄핵당할 일을 갖다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는 다른 일을 다 뒤로 제껴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이 사건 결정 빨리 내려가지고 그냥 빨리 기각을 갖다가 시켜야 돼요. 기각을 갖다 빨리 시켜가지고 방통위에 복귀하게끔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 중요한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보다 실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어떤 그 국가기념일 행사 중에 하나인 광복절 행사를 그냥 절단내고 있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응? 네, 본인들도 사활을 건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네. 뭐 작전하듯이. 네. 완전 작전하듯이 지금 제가 볼 때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저 발언 네. 수위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게 저 기사로 났길래 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이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아, 본인들이 입장문을 낸 거군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낸 보도 거예요. 자료를 내면서 그 보도 자료에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네, 우리가 네. 뉴라이트가 될 수 있을지. 아, 그래 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9가지 판별법이 있어요. 판별법. 네. 이건 뭐 병아리 간별사도 아니고 네. 광복회가 네. 적시한 뉴라이트. 네. 요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이거예요. 네. 자, 1번 보세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뉴라이트네. 접을까요? 네, 9개 한번 접어볼까요? 네. 뉴라이트인데요. 이승만 건국 일본. 대통령.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네. 나 뉴라이트야. 광복회. 나 뉴라이트야. 뉴라이트. 이 기준에 따르면. 네, 그렇죠. 자, 2번.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좀 비스무리한데. 네. 이게 이제 네. 완벽하진 않지만 1948년 우리나라 건국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죠. 어? 보통 이제 1948년도 8월 15일도 그죠? 이건 건국된 날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네. 그럼 또 뉴라이트네. 네. 자, 그럼 3번.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강변한다는 좀 웃긴다. 이게 그쵸? 강변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요번에 김영석 네. 독립기념관장이 질문을 했다는 질문을 거죠. 이종찬 회장이 네 질문을 고의적인 질문인 이거 것 사실 같은데. 유도 유도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석 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국적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시대 때는요 비자 없이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아, 그 같은 민족이라고 본 건가 어떻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없으니까 만약 네. 조선 사람이 네. 일본에 가려면은 이 여권 비자 없이 그냥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석 교수가 한 이야기를 그것만 쏙 끄집어내서 야 일본 이 일본 국적이라 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네, 그런 취지로.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아마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영원한 우리 국적은 그땐 대한민국은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게 네.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네.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종찬 회장은. 그랬나요? 그러니까 일본 갈 필요가 없었지. 자기 그 선친들이
1910년에 한일 합방 되자마자 네, 네. 서울에 있는 재산을 상당 부분 처분해서 네. 중국으로 갔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할 뭐 이야기가 친중? 많습니다. 친중인가? 이렇게 또 그러면 몰아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그 의도된 질문이었고. 자, 그러네요. 4번 한번 봅시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린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임의단체로 깎아내린 우리가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뉴라이트가 정말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지. 당연히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면 안 되죠. 상해 임시정부를 깎아내리면 안 되지. 임의단체? 우리도 임의단체인데. 요거로 보면은 뉴라이트 네. 아니네. 네. 자,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광복회. 아니 근데 이거는요 광복회가 제시한 뉴라이트 판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말리면 안 되지. 네, 이게 뉴라이트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좀 거거든요. 이상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아니지. 응? 그러니까 마지막 이래요.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단체나 그 사람은 전부 뉴라이트다. 그렇죠. 참 이게 보면요, 광복회가 자신들의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해서 9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일부는 뭐 가령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럼 저도 내가 그렇게 뉴라이트인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광복회가 막 나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광복회가 국고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국고보조금을 연 25억여 원 25.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많이도 받네.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리고 여의도에 그 빌딩도 있잖아. 네, 여의도에 빌딩도 있고. 아니 광복회가 사실 우리가 그 독립운동했던 걸 기리고 광복절을 또 잘 기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이끌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광복회 그 아주 극단적인 발언,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사람을 완전히 완전히 뭐예요? 이거 지금 매도하는 거죠? 매도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광복회의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완전 좌표 찍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좌표 찍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친일 프레임 씌우고 뭐 토착 외구 뭐 이거 이제 안 먹힐 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가. 네. 제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김원웅. 그 사람은 또 그런 광복회... 사람이랑 우리가 별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광복회장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오히려 한 거죠. 오히려 완전히 광복회 자체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먹칠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30 몇 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해방이 되고 자기 선친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오는데 네. 교육도 잘 받았어요. 경기중고등학교, 네. 육군사관학교 16기.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 시절에 국회의원도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DJ 대통령 시절에 또 싹 갈아타가지고 국정원장하고. 네. 예? 주상을 잘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본인이 독립운동한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어린데 무슨 독립운동을 해? 아니 요즘 MZ 세대들은요 이런 부분들도 더 안 좋아해요. 더 꼰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분들 다 정말 집안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독립유공자들은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어떤 또 다른 특혜라든지 특권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또 MZ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는 게 맞지만 내 부모가 또는 내 조상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특혜를 계속 누리고 산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죠. 네. 그거는 사실 허정희님 감사합니다. 네. 그건 MZ세대가 왜 이런 걸 싫어하냐면요. 네. MZ세대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본인 개인주의, 그러니까 네. 인디비주얼리즘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줘야 MZ세대가 맞아요.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아니 뭐 연좌제도 아니고 맨날 네가 아버지 뭐 하시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도 죄인이고
이거 하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시노 했더니 독립운동 하셨는데 그러면 뭐 모든 게 프리 패스 됩니까? 그럼 독립기념관장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열받은 척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유가? 처음에는 뭐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뉴라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독립기념관장에 그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후보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밀었던 특정인이 누굽니까? 그 누군지 궁금하네요. 뭐 김구 선생의 손자도 있고, 뭐 그러한데 여기 보면은 오늘 이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보면은 뇌물휴수 혐의가 있어서 뇌물수수 혐의자도 있고. 그래서 처벌받아가지고 그죠? 심사에서 탈락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심사에서 떨어졌겠냐고. 김영석 교수도 지금 이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김영석 교수도 사실 뭐 대통령실이나 여기 유력 기관에서 민 사람도 아니야. 아니 뭐 무슨 연줄이 있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뭐 학자니까. 네네. 근데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여기 보면 기사가 이렇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는 과거 법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뇌물수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0명의 후보자를 서류심사를 통해서 압축을 했고 또 서류심사 통해서 5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3명의 후보를 추려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해보니 김영석 교수가 제일 괜찮다 해서 된 거예요. 그러네요. 3명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임명하고. 하는. 지금 요 기사 보면 임원 추천 위원 중에 김영석 교수 임명을 반대해온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한 인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 이종찬 회장도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인발부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심사 과정 자체를 다 비판하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상해. 그리고 심사 과정을 담은 비공개 회의록도 있다는 거예요. 자, 비공개 회의록 이 깝시다 이거. 비공개 회의록을 그럼 오픈해야 되겠네. 까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김영석 교수가 안 되는 이유를 광복회가 주장하려면 비공개 회의록도 까자고. 까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맞아요. 자기들이 지금 밀었던 후보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홍길동 후보가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이 난리를 치는데 이 난리가 결국 대한민국 광복절을 절단내고 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조혜진 전 의원이 또 아주 옳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게 했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보니까 억지 생떼에 가까운 광복회장의 언행을 보면 관장 자리를 광복회 몫으로 지켜내라는 외부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또 그 다음에 한 말이 독립기념관장직을 독립운동 1세대가 아닌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조희진 저는 간만에 좀 그러니까요. 쓸만한 말씀을 하셨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면 통합의 상징이 되어온 광복회장이 분열의 주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할 게 아니라 광복회장이 물러나야 할 것 같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사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 문제는 이 문제 끌고 가봐야 이종찬 회장님께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나라의 공론을 이런 식으로 절단내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 광복절을 그냥 이렇게 절단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김영석 교수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선양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해온 행적들을 계속 홍보하고 외국에 좀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뭐 도대체 부적합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 정도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지켜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도 보면은 여권 관계자 말로 나왔는데 특정인이 밀었던 A 후보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게 문제가 되어서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통령은 김 관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민 사람 안 되니까 지금 생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야당에서 또 그렇게 대통령이 또 뭐 무슨 관련이 있냐, 뭐 대통령의 뭐예요? 이거 역사관이 또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갈 건데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이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제청하고 그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제가 사는
지하철역 네. 앞에 현수막이 벌써 떴어요. 민주당 말로. 그렇죠. 벌써 떴죠. 이거 가지고 아이고, 정치 공세를 시작했어요. 또 이제 또 내려갔네. 지령. 지령이 내려간 거지. 야, 이거 잘 걸렸다. 이거 왜냐하면 이번 이 사건은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이나 진보당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이종찬 광복회장 발로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종찬 회장이 그냥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얘기해 주니까 이제 막 민주당이랑 얼씨구나 좋다 하고 또 이제 또 광복절도 왔겠다 해갖고 또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소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 됐어요, 지금. 네. 국민 분열. 지금 보면은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장에 안 가고. 별도로 한다면서요, 또? 효창공원에 있는 그 김구 선생님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겠다. 웃깁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광복회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대한민국 안에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저도 내일 또 거기 가야 되거든요. 가세요? 네네. 그런데 이 광복회에서 또 다른 기념식을 한다?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광복절은 1948년 광복절에는요, 본인이 뭐 좌파 계열이든 우파 계열이든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또 한 마음이 돼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때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태극기 들고 그거 한번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누구 공이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당파 싸움 하는 거 똑같아요, 하는 짓이. 아니, 그 시절에는 1919년도부터 또 45년도까지 광복될 때까지는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공을 반드시 인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홍범도 선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육사, 또 특히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 이 육사들, 이 육사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 흉상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홍범도 선생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행적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홍범도를 이야기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1921년 자유시 참변 사태 이전에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렇죠. 했는데 네. 자유시 참변 사건에서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홍군 쪽에 그 자유시에 조선 출신의 독립군 세력이 다 모인다. 이런 게 정보가 넘어갔고, 또 그 당시에 일본군의 동향도 수상해요. 네. 일본군도 역정보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홍군이 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쉽게 하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엽총, 이런 것들이 수천 정이 그냥 한꺼번에 다 작살납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는 밀려가지고 그 자유시를 흐르는 강으로 다 빠져가지고 익사당하고.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 출신인데 이 우리나라 독립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격력이 자유시 참변이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 당시에 그때 사실은 홍범도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 뒤로 홍범도는 한국에 안 들어오고 러시아 갑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사셨죠. 스탈린한테 권총 선물을 하다 받잖아요. 네, 그랬죠. 그 사진 찍힌 것도 보면 러시아 군들이 쓰던 그 철모 쓰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다가 동상을 세운다? 그건 안 되는 그거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국민 정서, 그거에 맞지 않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 발언한 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당시에 이 좌익, 우익 이런 게 존재했었잖아요. 존재했죠. 그래서 그 좌익과 우익이 존재했었고 그 당시에는 다 같이 공존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엄연히 45년도 이후에 또 3년 동안 미군 통치 그 기간 이후에 노선을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난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렇지. 세우겠다. 그렇지. 그리고 김일성은
똑같이 지금 이제 그 소련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1919년도 건국설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좌익활동을 했었던 것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면 좌익운동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1919년도 건국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런 논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댓글에 배현철님 중국에서 태어나 9년 동안 살다 온 이종찬 할배 집에 가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은 우리도 이러면 친중 세력이니까 여기서 저기 광복회장 할 자격이 없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죠. 금수저입니다. 독립운동 본인이 뭐 권총 들고 했어? 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신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본인이 논란을 일으켜서 논란의 중심이 자꾸 되고 있고 본인도 또 비판받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되는 건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광복회장 사퇴하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뭐 집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집회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뭐 집회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복회 앞에서 뭐 집회한다는 얘기도 광복회 앞에서 있죠? 뭐 집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가 전 국민적인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는 순간 광복회는 국고보조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돈을 왜 내지? 내가 내는 여러분이 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금입니다. 하는 거죠. 왜 광복회를 우리가 세금을 내서 지원해야 되지? 저런 식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단체를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광복회장님이 어른이시니까 이런 데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또 따로 광복회가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이거 기념식 하는 거 자체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볼썽사나운 짓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어제 오후에 난 기사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건국절 논란. 네. 먹고 살긴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 되나?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친구의 아버지거든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편하실 것 네? 같아요. 말은 못하고 이럴 때 이철우 교수가 가서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아니 이럴 때 그 광복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한테 꼭 이렇게까지 뭐 해가지고 이 논란을 안 그래도 민주당 공격에 진짜 탄핵 얘기 나오고 정말 힘든 상황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보신다는 걸 제가 듣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님 막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하는 그런 자리가 네. 아닙니다. 광복회장이라는 자리는. 광복회장이라는 자리에 품격을 좀 지키세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럴 때 좀 싸워줘야 되는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다고 또 조선일보에서도 엄청 또 세게 비판했던데요? 아니, 국민의힘의 네. 입장이 뭐지? 그동안 우리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전당대회 때 그렇게 말싸움 잘하던 사람들 전부 어디 갔어? 제 말이요. 에? 네. 전부 어디 가서 숨은 거야? 아니, 이럴 때 좀 목소리를 내야지. 이럴 때는 조용히 스탠스를 중립이다 막 이러면서 있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민주당 공격에 우리가 항상 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친일 프레임 씌우려고 할 때 이제 좀 맞서서 싸울 때가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금배지라고 하죠. 네. 배지 단 분들, 국회의원들. 아니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뭐 완전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미는 후보들을 위해서 난리를 치더니 왜 이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아니 이게 추경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내에서 김관장 인선에 대한 이견과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김관장 인선에 대해서 얘기겠죠.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인사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공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호시님, 정희님,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지금 뭐 강승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는. 네. 민주당은 해묵은 건국절 논쟁을 소환하며 국민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요.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과도한 일방적
인물 평가가 국가 경축일인 광복절 파행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 표명들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을 바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직격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보니까 네? 신지호 전략기획총장.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분이 이제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다. 역사는 두동강 8.15의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얘기 있었냐면 작년 8.15 때 또 이런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대요. 네. 그래서 경축식이 파행되질까 하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 신지호 부총장이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요청으로 자신이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의 갈등을 중재한 일화를 공개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신지호 이분이 대표적인 뉴라이트계 빗발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 광복회하고 중간 역할도 하고 이랬는데 왜 뉴라이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뉴라이트 그러니까, 얘기를 괜히 꺼내셔가지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네. 공산당 빼고 네. 대한민국 공산당은 안 됩니다. 네. 한국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공산당이 정치 활동을 못 해요. 경기 동부연합이나 통진당 해당되는 거 아니 아시죠? 지금 간첩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사상을 가질 자유가 있는데 뉴라이트 한다고 뭐 왜 문제를 삼지? 뭐 뉴라이트가 뭐 체제 전복 세력인가?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가 2000년대 중반에 신보수주의 뭐 해갖고 레이건이나 뭐 대처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탄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무슨 뭐 친일파가 돼 있고 완전히 지금 이런 가운데 이게 불편한 거죠. 지금 좌파 사실은 입장에서. 이번에 이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뭐 새로운 미래 등등이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깔아놓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론 분열 사태에 대해서 네. 그냥 아무런 저 쉽게 이야기하면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네. 식으로 올라탔어요 지금. 야 이거 재밌는데? 민주당 박수 치고 있었죠 지금. 완전히 재밌는데 이거 완전히 윤석열 이종찬 회장님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종찬 방지법 제정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반일 죽창과 당장 중단하라.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거리도 아닌 것을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과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이 지금 침소봉대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국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종찬 그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광복회장으로서는 이번 건국절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김영석 이 독립기념관장을 사퇴시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8.15 기념식에도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광복절 이 기념식을 보이콧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다라고 단정하면서 친일파라고 하면서 이번 그 광복절 기념식에도 함께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석 그 교수 내지는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뉴라이트면서 친일 인사인가,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임명 절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 절차에 과연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또 1945년 이 광복절을 오히려 1948년에 있는 정부 수립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것이 내 입장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일 임명 사전에 일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컨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친일 논란,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뭔가 그 호도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역사적 팩트에 근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틀린 것이고, 그와 같은 그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6.25를 통해서 우리 다부정 정투에서 대한민국 구한 그 인물을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 군대 경력, 이걸 들어서 친일 임명사전에 올린 것,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걸 가지고 친일이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민주당과 지금 그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외에 건국절을 지금 들고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명시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얼씨구나 하면서 반일 죽창가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 논쟁으로 해서 친일 논란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번 전국을 끌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건 아닙니까? 이는 마치 지난 대선 직전,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또 김만배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낼름 받아가지고 450만 개 넘는 문자를 보내서 정말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호도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그러면 그 좌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삼으면은 민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확대 재생산하고 그 뒤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데자뷰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공을 놓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른바 역사 논쟁에 있어서 밀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증사, 팩트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인물을 공격하는 이런 민주당과 좌파의 전략,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힘의 전략. 첫 번째, 현재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 부분을 계속 두면서 결국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야권에 그리고 좌파 언론의 문매를 맞도록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광복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말 섞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꼬리를 내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니면은 그 국가보훈처 같은 데에서 이런 그 토론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김영석 그 관장과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 내지는 그 그 광복회 인사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사실이 뭔지, 실제 진실이 뭔지를 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러면은 광복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일 있을 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광복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도 보내가지고 또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직접 지금 그 이종찬 그 광복 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안을 설득하고 이 그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지금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목리를 부린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종찬 위원장이 뭐라고 하죠? 이거 지금 자기가 그 선임하는 절차에 배제됐고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 있었던 오영섭 임원 추천위원장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찬 회장이 스스로 심사에서 빠졌고 오히려 그 오 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종찬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이고 그래도 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만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오 위원장이 하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무슨 자기를 배제시켰다고 고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지금 오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고죄로 지금 그 이종찬 위원장을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국가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그 독립기념관장에 그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 5명 중에 1명을 지금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봤더니만 꼴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유는 예전에 뇌물 먹은 죄로 형사처벌받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조차도 안 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더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추천위원회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조차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5명 중에 지금 그 김영섭 위원장이 1등으로 돼서 지금 그 선임이 됐던 것이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영섭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올라온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해서 임명했는 거예요. 임명하고 추천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이종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서 목리를 부리는 점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안은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안이 이 정도를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반일 죽창가를 부를 것이 아니고 사안의 실체를 파악했으면은 오히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을 찾아가가지고 회장님 정말 뜻깊은 자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도 갈 테니까 같이 가셔서 하고 사안이 어떤지를 이후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응해 주기를 저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더불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건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기 전에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서 악마화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쏘아넣어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번을 이김으로써 역사 전쟁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과 또 이번 정부의 노력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종찬 방지법을 제정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반일 죽창가 당장 중단해서 내일 있을 8.15 경축 행사에서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멜공 TV를 후원해 주시는 환신바이오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환신골드고요. 면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그리고 전립선 비대 등에 참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몸에 좋고요. 이번에 2+1 이벤트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때마침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용산에 만들어진다고 하더군요. 네네. 백악관 바로 남쪽으로 조지 워싱턴 기념관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이렇게 거기에 전쟁 기념관도 있고 바로 용산에 네네. 전쟁 기념관, 이승만 기념관, 그다음에 대통령의 집무실 이런 어떤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도 2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환신골드를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